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건 바로 제 가족이에요. 그만큼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순위는 가족이랍니다. 제가 일찍 가족이란 틀이 깨어져서 그런지 저한테는 지금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가족도 가족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까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엄마 같은 품으로 저를 품어주신 어머님이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워낙 일찍 친엄마를 떠나보냈던 전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며느리를 반겨주시는 어머니께 효도하며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저한테 이 정도 소원도 누릴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남들한텐 그저 평범한 일인데 저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참 어려웠어요. 게다가 어렵게 생긴 가정을 무참하게 깨버린 사람이 제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직도 화가 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 아버지와 평범한 주부였던 엄마를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라 늘 엄격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밥상이 다 차려지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희야, 아빠한테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 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땐 아버지가 가장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밥상이 차려지면 아버지를 모셔오는 건 제 당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정한 아빠였어요. 밥을 드실 때도 고기 반찬은 저한테 당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희가 좋아하는 거네. 엄마가 우리 성희 주려고 불고기 맛있게 해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 네,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했어요. 아빠는요? 아빠? 이건 성희 먹으라고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 근데 아빠도 같이 드시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잘 먹는다고 같이 말해야죠. 아, 그런가? 우리 성희가 똑똑하네. 아버지께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엄마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상 차린다고 고생했어. 나도 잘 먹을게요. 우리 성희 덕분에 엄마가 별소리를 다 들어보네. 내가 자주 했잖아. 당신이 언제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 에이, 왜 그래? 늘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그래요.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네. 앞으로는 되도록 알아듣게 말로 해줘. 남자가 그런 말 자주 하면 못 써. 아버지 말에 저와 오빠까지 큰 소리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아버지 덕분에 집안은 늘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군인 성격이라 그런지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말보단 행동이 먼저였던 아버지라서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면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셨죠. 자상한 아버지 덕분에 집안은 늘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가족이 제가 16살이 되던 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사고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찾아왔어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시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오던 엄마는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아버지는 가장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나만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나랑 애들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이거 꿈이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봐. 애들이 당신 기다리잖아.
나도 여기서 당신 기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버지는 엄마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울고 계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아빠한테 다가가더니 아빠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랑 성희가 있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성우가 이제 어떡하니? 아빠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저도 너무 슬퍼요. 성이랑 저도 엄마 빈자리가 무섭다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줄게. 성우가 성이야. 아빠가 정신 차릴게. 아빠, 저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엄마가 집에 계실 것만 같아요. 성우가 아빠가 있잖아. 너희들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저보다 3살 많았던 오빠가 든든하게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아버진 그런 오빠 덕분에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늠름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땅을 치면서 우는 건 정말 난생 처음 봤었거든요. 큰 충격 속에 엄마를 떠나보낸 저희 세 식구는 한동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괜히 TV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려도 집안이 어색해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와 오빠를 앉혀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희들도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곁에 있던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아빤 너희들이 엄마를 건강하게 추억하길 바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엄마랑 있었던 추억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며 살자. 그때 아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성이야.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 참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라. 그렇게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아침에 떠난 엄마를 어떻게 추모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물꼬를 터줘서 그 후로는 자유롭게 엄마를 추억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기일이 다가오면 아버지가 먼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비빔국수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번엔 비빔국수도 만들어 볼까? 아버지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레시피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 그럼 성희가 한번 해봐. 오랜만에 아빠도 맛있는 국수 한번 먹어보겠네. 늘 슬프기만 했던 기일도 엄마를 긍정적으로 추억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진 세 식구가 또 한 번 뭉치는 기회가 됐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저 살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씩씩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그저 다행스럽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직업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도 길게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만큼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진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맞이하기 싫던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아버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희야,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 오빠랑 씩씩하게, 알겠지? 아빠,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아버지까지 떠나면서 세상에 가족이라곤 오빠와 저만 남게 된 겁니다. 오빠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저한테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엄마 만나서 편히 쉬실 거야.
그동안 아버지 힘든 치료 받으면서 힘드셨잖아. 편히 쉬실 수 있게 우리가 잘 보내드리자. 오빤 괜찮아?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게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늘에서 부모님이 우릴 지켜본다고 생각하자. 우린 가족이잖아. 항상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야지. 오빠의 말에 저는 슬픔이 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내 식구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회사를 다니던 고향 친구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따뜻한 배려심에 푹 빠졌죠. 그래서 두세 번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갔었죠. 그런데 긴장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겨준 사람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인국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업 군인이라면서요. 온다고 고생했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냄새부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보자마자 너무 딸 같아서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군인이라니까 바로 말로 오면 싫어할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제가 왜 싫어하겠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딸이 2명이었는데 오늘부로 딸이 3명이나 됐네. 딸 부잣집이야. 저를 보면서 딸 부잣집이 됐다면서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 앞에 고등어 조림을 덜어주시는데 어머님께서 가시를 발라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등어에 가시가 있잖아.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긴장해서 가시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발라줄게. 자, 어서 밥 떠봐. 내가 한 점씩 놔줄게. 네? 여기 놔주신다고요? 왜? 싫어? 내가 먹던 젓가락이라 그런가? 기다려봐. 내가 깨끗한 젓가락으로 가져올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선 반찬에서 가시를 잘 못 발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저한테 살을 놔주셨거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배려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시부모님께 제 가정사를 미리 말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씩씩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아직도 소녀네, 소녀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을 하는 거야? 이런 생선에 울면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정말 안 울고 싶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떠올라서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난 내 자식들 키울 때 어디 가서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이것부터 배워. 난 어디 가서 내 식구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고개 조아리는 거 못 봐.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한바탕 쏟아낸 절 보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흘렸으니까 배고플 텐데 어서 밥부터 먹어. 자,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슬픈 건 술 한 잔에 털어. 시부가 저한테 술을 따라주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손살을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또 술이야? 이게 뭐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이게 다 우리 예비 며느리 속상한 거 털어내라고 내가 위로해 주는 거잖아. 아이고, 핑계가 좋다. 딱 그거 한 병만 마셔.
더 마시면 오늘 집에서 잠 못 잘 줄 알아. 시부가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부가 술을 좋아해서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시부가 술을 마시는 걸 안 좋아했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시부는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같이 있던 막내 신우가 시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아빠, 또 그 술 마시고 내일 세탁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또 술 핑계로 안 나갔다고 그래? 내가 뭐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내일 세탁소에 아빠 오나 안 오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 집에 내 편이 없다니까. 얘 며느라, 너는 결혼하면 무조건 내 편 들어라. 알겠지? 아빠 왜 그래? 세연이 불편하게. 그냥 딱 그 한 병만 마시고 정리해. 막내 신우가 잘 정리해준 덕분에 저는 난감한 질문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제 앞에 따뜻한 어묵탕을 놔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술 못하니까 딱 2잔만 마셔. 그리고 뜨끈한 국으로 속 달래고. 어머님, 이걸 또 언제 끓이셨어요? 내가 주태백이랑 살다 보니까 이 정도 눈 감고도 끓여. 내가 세탁소를 할 게 아니라 포장마차를 했으면 벌써 떼돈을 벌었을 텐데. 저는 어머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장 가득했던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남편과 셋이 약속을 잡으셨어요. 왜 저를 따로 부르셨나 싶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저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네 사정 다 알아. 근데 아무 부담 갖지 마라. 나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혼수고 예물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살림 꾸리면서 잘 살아. 어머님, 정말요? 난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알겠지? 네, 어머님. 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인데 뭐가 감사해. 넌 그 마음만 가지고 와. 그거면 충분해. 제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머님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엄마 품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큰오빠의 생일에 어머니께서 뭘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큰오빠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집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께서 각종 반찬과 소고기까지 챙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돈 총각 생일이라면서 미리 말했으면 더 준비했을 텐데 늦게 알아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언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인국이랑 통화하다가 사돈 총각이 이번 주 생일이라 너랑 같이 집에 간다는 거 알게 됐는데 급하게 준비한다고 많이는 못했어. 이걸 뭐하러 준비하셨어요? 그냥 가도 괜찮아요. 네 오빠가 너 시집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둘이 의지하면서 살다가 너 보내놓고 마음이 공허했을 거야. 그럴 땐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그리고 이런 걸 들고 가야 내 동생이 시댁에서 이쁨 받고 사는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여 들고 가. 소고기 같이 구워 먹고 반찬도 놓고 푸짐하게 먹어. 생일상은 부족하지 않게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어머님, 뭘 이렇게까지 챙겨주세요. 어머님의 깜짝 선물에 저는 눈물 콧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큰오빠 생일에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왔었어요. 시댁에 모여서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며 옆에 있었죠.
그때 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동서 온다니까 떨리지? 너무 떨려요. 어머님은 안 떨리세요? 너 올 땐 첫며느리니까 떨렸지. 그래도 한 번 해봤다고 난 이제 안 떨리네. 예비 동서가 너무 잘해서 저 밀려나면 어떡하죠? 자식도 첫째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며느리도 똑같아. 네가 맏며느리라 나한텐 네가 첫 번째지. 뭐 별 수 있겠니? 처음을 같이 한 사이는 그만큼 특별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요. 전 중학교 때 엄마가 갑자기 떠나서 늘 그리웠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나눌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안 외로워요. 계속 마음에 행복한 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야. 네가 그래도 마음 붙이고 산다니까 다행이다. 좋은 거 슬픈 거 서로 나누고 살면 그게 가족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니까 마음 놔.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괜히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인사 온 동서도 성격이 쾌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시부가 동서를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곰도 아주 때려잡겠네. 덩치가 왜 이렇게 좋아? 네? 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었어요. 부상 때문에 더 못했는데 원래 골격이 좀 큰 편이라 어디 가서도 덩치 좋다는 말 자주 들어요. 여자가 덩치가 좋으니까 장군감 같네. 시부는 자꾸 놀란 목소리로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점점 동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시부는 무례한 말들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난 비리비리한 애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 우리 집 며느리들 좀 봐. 큰 며느린 군인이라 건강하고 둘째 며느린 운동했던 사람이라 건강하잖아. 사람은 모름지기 튼튼해야 한다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야말로 술 좀 줄이고 운동이나 좀 해. 술도 건강해야 마시지. 어머님께서 시부를 막은 덕분에 동서는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동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하다가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회사를 다니던 동서는 시동생을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다니던 셋째 신우, 공무원인 막내 신우까지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대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서 조카들도 늘어나고 명절에 한 번 모이면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손주들을 보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집안이 북적북적하니까 너무 좋네. 내가 우리 사남매 키울 때 집안이 딱 이랬던 것 같아. 저는 기분 좋게 웃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대체 사남매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여기 애들 다 모이니까 너무 예쁜데 또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나와봐. 내 자식 먹이고 입히는 일이 힘들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고만할 때 키우는 게 제일 재미날 때야. 저는 어머니께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뭐든지 다 물어봐. 어머님은 그렇게 저한테 든든한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정말 엄마처럼 저를 잡아주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전 늘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효도하듯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님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였어요. 시부가 술만 마시면 고스톱을 치러 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우연히 시댁에 갔다가 시부와 어머님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시부한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번만 더 고스톱 치러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왜 취미생활 하는 걸로 난리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논 거라니까. 한돈 걸고 한 걸 모를 줄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속을 대체 어디까지 뒤집어 놔야 정신 차릴래? 결국 남편이 시부모의 싸움을 말리면서 나섰습니다. 정말 누가 말리지 않으면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왜 저래? 자식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밖으로 나돌긴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서럽게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서럽게 우셔서 남모를 사연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겼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고 해서 남편의 권유로 검진을 받으러 가셨던 거였죠. 그래서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에 남편도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말기였던 어머님은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원까지 하신 어머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어머님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아,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어머님, 잠시만요. 제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그때 어머님은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실 만큼 고통이 엄청났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까지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누이들이 어머님 병실에 왔다가 오열하기도 했어요. 특히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막내 시누는 어머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중에 손자 학교 가는 것도 본다고 했잖아. 내가 미리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어머님은 말없이 막내 신우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셋째 신우가 그때 어머님을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근데 아빠 어딨어? 왜 올 때마다 안 보여? 네 아빠는 찾아서 뭐해? 설마 엄마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또 술 마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너희만 있으면 돼.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아빠가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 시누이들은 어머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어머님 병실에 갈 때마다 시부가 안 계셔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께 다가가서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라. 쪽팔려서 내가 말도 못하겠다.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가만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어머님 문병을 갔다가 병실 앞을 서성이는 시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한테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왜 못 들어가세요? 뭐 실수하셨어요? 내가 뭘 실수를 해. 실수한 거 없어. 저놈의 옆편 내가 갱년기도 지났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버님, 어머니 환자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는 남편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자식들이 몇인데 나까지 와. 그래도 아버님은 다르죠. 얼른 같이 들어가세요. 아플 때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됐어. 난 세탁소 봐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닌가요? 얼굴은 보셨어요? 됐어. 화만 내는 옆편에 뭐가 예쁘다고 봐. 저렇게 성질이 더러우니까 머리도 빠지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세탁소로 가세요. 에휴, 저 옆편 내가 자식들이랑 오해만 쌓이게 만드네. 난 간다. 저는 정말 시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원수지간도 아니고 부인이 아픈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머니께서 1년 정도 투병하시는 동안 시부는 거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시부한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때 정말 효심 깊던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특히 셋째 시누는 시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 시누를 위로해 주려고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만 울고 뭐 좀 먹어요. 이러다가 정말 아가씨도 쓰러져요. 저도 같이 눈 감고 싶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가씨, 내 얘기 좀 잠깐 해줄까요? 전 중학생 때 엄마가 하루아침에 떠났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을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남겨주신 게 많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로 살았어요. 사람은 누군가 계속 기억해주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머님 그리면서 살아요. 무서워요. 이제 정말 나 어떻게 살아요? 저는 신우를 품에 안고 가만히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었어요. 떠난 어머님이 그리워서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될 정도로 울었고 온 가족이 참담한 심정에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까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 장례가 끝나니까 시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시부가 슬퍼서 다른 곳에 가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댁에서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걸 보게 됐습니다. 한 상자에 어머님 일기장과 의문의 사진, USB 녹음기까지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러자 같이 달려온 시동생과 시누이들까지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자에 있던 사진에는 시부가 웬 낯선 여자와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은 손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이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남편이 사진을 보는 동안 어머님의 일기장을 펼친 막내 시누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것 봐.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 뭐야? 뭐길래 그래? 아빠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네. 그래서 엄마 병문안도 안 왔던 거야.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이리 줘봐.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일기장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일기에는 무려 2년 동안 어머님이 세세히 적어둔 시부의 이중 생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상간녀가 일하는 장소, 상간녀 가족관계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이미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시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시고 혼자 아픔을 삼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일기에는 어머님께서 나름대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수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남편이 또 외박한다. 이제 나에 대놓고 술을 핑계로 안 들어온다. 분명히 상간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다. 애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제발 자식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2018년 6월 22일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내 손으로 의뢰하면서도 아니길 바랬다. 사실 나 혼자 의심한 것이길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결국 건네받은 녹음기와 사진 USB에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만 잔뜩 있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더럽혀졌다. 2019년 2월 1일 내가 폐암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애들이 병원에 왔다 갔는데 애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치도록 잠이 오질 않는다. 제발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제발 신이 있으면 날 살려주면 좋겠다. 정말로 더 착하게 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2019년 3월 11일. 이대로 내가 없으면 남편만 잘 살고 있겠지. 너무 억울하다. 정말 꼭 복수하고 싶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다. 내 몸이 더 버틸 수가 없다. 한 달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지만 남편한테 마지막 대화 좀 하자고 내가 간곡히 부탁했더니 남편은 상간녀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으로 치고 싶지도 않다. 정말 죽어서도 복수하고 싶다. 남편 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길 바란다. 어머님의 일기를 보고 다 같이 손을 벌벌 떨었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남편은 상자를 들고 시부가 있는 세탁소로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한테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길래 그래? 이거요? 어머님이 남긴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선물? 뭐길래 그래? 시부는 상자에 담긴 사진과 녹음기, 그리고 어머님의 일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부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네? 미안하다. 근데 이 아빠도 내 인생에 있지 않니? 나도 솔직히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근데 네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나도 차마 양심이 있어서 못했던 거야. 나도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바람 펴놓고 할 만큼 했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애비한테 지금 큰 소리야? 내가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해놨더니 뭐 하는 짓이야? 내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왜 아빠 덕인데요? 엄마가 아빠 백수일 때 이 세탁소도 차린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엄마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차린 게 이 세탁소라고요. 그래, 네 엄마도 이거 나 없었으면 이만큼 못했어. 알기나 해? 나도 네 엄마 투병하는 1년 동안 많이 참았어. 이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부의 일방적인 재혼 통보에 셋째 신우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재혼이요? 엄마 장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벌써 재혼을 하시겠다고요? 만약 재혼하면 우리하고는 끝인 줄 아세요. 아셨어요? 영원히 못 볼 줄 알아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니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그럼 저희도 알아서 살 테니까 어디 재혼해 보세요. 세탁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 그때 세탁소를 나와서 막내 신우가 상간녀를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국 어머님 일기장에 있던 주소를 보고 상간녀가 있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 상간녀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입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동서, 남편 시동생, 신우들까지 전부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상간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김종합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 어머님이 성함이 김양숙인데 그쪽이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핀 건 알고 떠나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가요, 나가. 어디 장사하는 집에 와서 재수없게 초를 쳐요? 먼저 재수없게 초를 친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이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려줘? 내가 말해줘야 알겠어? 그때부터 저는 이판사판이었어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펴가지고 1년 투병하면서
남편 바람 피는 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게 만들었잖아. 아픈 사람이 그 꼴 보면서 살고 싶었겠어? 당신도 남편하고 사별하고 애가 지금 2명이나 있다면서 당신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어?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누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창피한 걸 아는 사람이 그래? 잘 됐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펴서 저희 어머님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옷을 팔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여자 봤나?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야, 안 나가? 네 시아버지가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질러? 당장 안 나가?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머리채가 잡힌 순간 바로 둘째 동서가 상간녀를 엎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감히 우리 형님 머리채를 잡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날 거는 각오했었어야지. 당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나도 폭력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알겠어? 아이고, 허리야.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엄살 피우지 마. 우리 어머님은 수백 배, 수천 배 고통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볼래? 어? 살려주세요. 말로 해요, 말로. 폭력은 쓰지 마요. 제발 말로 합시다, 말로. 살려달라고 동서한테 비는 상간녀를 보고 막내 신우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당장 살려내라고. 당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왜 우리 엄마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결국 신우들이 울면서 달려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주인 바람났나 봐. 세상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딱해라 딱해. 어떻게 아픈 사람 옆에 두고 바람을 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쁜 여자네. 이 가게 절대 가지 말자.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랑 재혼한다고 해도 우린 당신을 절대 인정 안 해. 그리고 우리 눈에 띄지도 마. 눈에 보이면 그땐 다리 몽덩이 부러질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제야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간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 미안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쪽팔려서 흘린 눈물 같았어요. 동네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다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또 있었네요. 바로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것들아! 감히 네 새어머니 될 사람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 빨리 가서 사과해. 당장 사과 안 하면 너네들 나중에 재산 한 푼도 없어. 나이 60 넘으니까 벌써 노망 나셨어요? 재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가족 잃은 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빤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진짜 꾹 참아가면서 내가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 같아선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게 내 마지막 호의인 줄 아세요. 그리고 뭐 새엄마요? 우린 그딴 여자 새엄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랑 연 끊고 그 여자랑 알아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다신 자식들 찾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한테 화를 내고 딱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부는 3개월 뒤에 재혼을 한 겁니다. 정말 자식들 아무도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상간녀 자식들과 지인들 몇몇 모아서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재혼하면서 세탁소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둘이서 몰래 3년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인연으로 알고 가셨지만 그 전부터 둘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자식들 며느리 사이까지 다 알았는데 시부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시부를 안 보고 산 지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한테 전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황당한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얘들아, 그 여자랑 이혼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여자랑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았어. 전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갈 곳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데 이 아빠 좀 용서해다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이혼하고 자기 전 재산을 상간녀 자식들 퍼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 몰래 또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버려진 거죠. 완전히 시부는 간쓸게 다 빼주고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한 겁니다. 저 문자를 받고 기가 막혀서 알아보니까 지금 3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아무도 답장을 안 하니까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번 설 명절에 장남 집에 가고 싶구나. 애들 좀 볼 수 있을까? 남편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정말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완전 사람이 아니네. 그것들한테 돈 다 퍼주고 쫓겨나니까 이제 우리한테 받아달라 이거야? 당신 절대 답장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관심보다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답장하지 마. 내가 동생들한테도 답장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 아무도 시부한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예 안 받았는데 아들이 자꾸 전화가 오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그 전화를 뺏었습니다. 그때 시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애미야, 나 진짜 모른 척 할 거야. 나 네 시애비야. 너라도 남편하고 시동생들한테 말 좀 잘해가지고 나 좀 돈 좀 받아달라고 해라. 난 너무 외롭다. 어머님도 1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까짓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5년 전에 내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끊지 마라. 제발. 저는 결국 애원하는 시부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집까지 시부가 찾아왔지만 남편이 완전히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렇게 시부는 어쩔 수 없이 축 처진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고시원에 살면서 입에 풀칠하려고 일용직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족을 버린 쓰라린 대가였습니다. 지금도 시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남편과 시동생 신우 다 같은 생각이라서 절대 시부가 낄 자리는 없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린 명절을 식구들끼리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 기일에도 저희는 다 같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답니다. 정말 시부에 비하면 어머님은 참 그릇이 큰 분이셨어요. 앞으로도 시부는 절대 같이 만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지만 시부는 가족으로 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싸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더 감싸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의리를 지키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을 떼어내고 온 여자입니다. 저는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요행이 판치는 시대라고 해도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며 노력하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는 날도 오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꾸라지가 나타나서 제 인생의 분탕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듣다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사연,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늘 한밤중이 되면 집에 오셨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늦게야 잠에 드셨죠. 어릴 땐 엄마랑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거실에 있는 엄마 곁으로 가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아빠 기다릴래. 현주야, 너 아직도 안 잤어? 일찍 자야 키가 크지. 왜?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나도 엄마랑 아빠 기다렸다가 같이 잘래. 아이고, 우리 딸은 아직도 엄마밖에 모르네. 유치원생 됐는데 언제까지 엄마만 졸졸 쫓아다닐 거야. 난 평생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래, 엄마도 현주랑 오래 붙어 있어야지.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나눴던 대화가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어요. 제가 엄마와 장난을 치면서 있으니까 잠을 자던 남동생이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앉아? 왜 앉아? 난 엄마랑 잘 거야. 그럼 나도 엄마랑 잘래. 왜? 넌 원래 자던 자리에서 자. 내가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싫어. 나도 엄마 옆에서 잘 거야. 나와. 누나 비켜. 그때만 해도 어릴 때라서 남동생과 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울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를 다급하게 말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왜들 싸워? 자, 현주가 엄마 오른쪽에 앉고 명훈이가 왼쪽으로 앉으면 되잖아. 그만들 좀 싸워. 엄마는 저와 남동생의 싸움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아버진 저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아빠 기다렸어? 아빠도 하루 종일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남동생이 산통을 깨며 말했어요. 엄마 옆에서 자려고 일어났어요. 아빠 기다린 거 아니었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빠가 오셨어요. 그래, 뭔들 어때?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키가 아주 더 큰 것 같네. 아버지가 오면 집안은 금세 떠들썩했어요. 네 식구가 같이 있으면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들릴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항상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면 반찬 투정하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원래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야. 어쩌려고 그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이 아빠 봐.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도 끄떡없잖아. 이게 다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해서 이만큼 사는 거야. 현주야, 너 지금 피망을 골라내는 거야? 저는 중학생 때 아버지 몰래 피망을 골라내다가 딱 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중학생인데 뭐 벌써부터 건강이에요. 습관이 중요한 거야, 습관. 어릴 때부터 잘 먹어야지. 괜히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줄 알아? 난 3살도 훨씬 지나서 벌써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 듣고 밥상에 있는 건 다 먹어. 어서.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때는 중학생이라 아버지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고향 친구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진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한동안 택시 영업도 쉬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하늘로 먼저 떠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잠시 상상했는데도 저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일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란 저는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같이 가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떨리는 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죠. 영식 씨, 혹시 수전증 있으세요? 물컵을 잡으시는데 손을 엄청 떠시네요. 아, 수전증은 아니고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신 거예요? 전 수전증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소개팅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이렇게 여성분이랑 마주 앉아서 대화할 일도 별로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이 저는 순박하고 귀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화가 거창할 게 있나요?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게 대화죠. 버스 운전은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들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네.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오히려 일은 적성에 맞아요. 현주 씨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거 잘 맞으세요? 일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요. 그래서 평생 다니고 싶어요. 일 힘든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마음 맞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요. 영식 씨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처음엔 일머리 없어서 많이 혼났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던 남편한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니까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러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이 참 순박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인연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제가 바라던 정말 아버지와 비슷한 결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아서 따로 만나서 밥을 먹었던 적도 있었죠. 그때 남편이 동생들을 소개해 주면서 말했어요. 현주야, 여긴 내 동생 미선이, 이쪽은 셋째 남동생 영호, 그리고 저쪽이 막내 영진이야. 안녕하세요.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끼리 정말 친해 보이네요. 저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서 말하자 막내 시동생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이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는 건 처음이에요. 나중에 정식으로 집에도 한번 오세요.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갈게요. 다들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신우와 시동생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신우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요. 전 영식 씨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다정하고 가정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이요. 뭐야, 벌써 둘이 부부 같아요. 너무 부럽다. 난 이상형을 못 만나서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요.
에이, 눈이 높아서 그렇지 어디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아직 남자들이 보석을 못 알아본 거예요. 언니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세요? 정말 우리 빨리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동생과 신우와 먼저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시모가 저한테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사남매가 입을 모아서 칭찬하길래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서 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유, 싹싹하기도 해라. 우리 식구들이랑 벌써부터 잘 지내니까 너무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 형제 많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괜히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니까 내가 아주 안심이 되네. 식구들 많아서 화목하고 오히려 더 좋은걸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인연이었나 봐. 벌써 한 가족 같고 너무 좋다.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지잖아. 시모는 절 보자마자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부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거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예비 며느리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난 우리 장남이 워낙 숫기가 없어서 장갈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싹싹한 며느리 데려올 줄 누가 알았어. 이 기세로 우리 아들들 다 현명한 여자 만났으면 좋겠네. 우리 애들은 선관이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예비 며느리 보기만 해도 이렇게 흐뭇하잖아. 시부모는 그때 누구보다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은 뒤 시부모와 같이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부가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예비 며느리를 봐서 너무 기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어. 괜찮지? 네, 아버님. 저도 한두 잔 정도는 해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이렇게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네.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러세요? 장남 결혼한다고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야. 내 말 이해하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영식 씨랑 다 얘기했어요. 저희는 초가집에서 시작하더라도 꼭 저희 둘 힘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 부부죠. 처음부터 어떻게 다 갖추고 시작해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씩 채워가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부부끼리 의리도 다지는 거죠. 내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었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얕은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미안하네.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아요. 앞으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예비 며느리한테 하나 배워가는구만. 그때 시부의 말에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먼저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아, 그랬어? 넌 벌써 팔부출이 다 됐구만. 이 사람이 그만큼 현명한 사람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봐도 합격이죠?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항상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큰 환영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라 저도 정말 시댁에 잘하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저희는 형편상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지만 꼭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여기가 뭐가 어때서 이만한 집도 없는 사람들 많아. 우리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살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만 행복하고 편하면 되잖아. 정말 고마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평온했어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헬미가 우리 손주 보고 싶어서 아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시모는 처음 생긴 손자를 누구보다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저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넌 좀 쉬어라. 방에 가서 눈 좀 붙여. 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남자애라서 무거워요. 제가 볼게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사남매를 키워낸 사람이야. 눈 감고도 보니까 내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이럴 때 엄마도 쉬어야지. 내 말대로 해. 얼른 가서 좀 쉬어. 제가 난감한 데 서 있으니까 남편도 저를 재촉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가서 쉬어. 내가 엄마 돕고 있을게. 당신 혼자서 평일 내내 바빴잖아. 나도 교대 근무라 당신 자주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나서야지. 그래? 그럼 나 조금만 쉬고 있을게. 어머님 감사드려요. 저는 시모의 배려에 그때만 해도 시댁에 가면 편히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댁에 가는 게 싫다거나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시댁을 친정 가는 것처럼 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동서였어요. 두 명의 시동생 중에서 둘째 시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막내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막내 동서는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한 번은 시댁에 다 모였을 때 막내 동서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은 아들 어린이집 어디로 보내세요? 우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 출퇴근길에 등하원 시키기도 편하고 집이랑 가까워서 편하더라고. 근데 동서, 벌써 아이 계획 세우고 있어? 전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 준비해 둘 거예요. 근데 형님은 아파트 단지가 어디신데요? 아, 저기 길 건너 사거리에 있는 땡땡 아파트. 땡땡 아파트요? 거기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맞아. 왜? 요즘 애들 사이에 아파트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서 사세요. 설마 거기서 몇십 년 살 계획은 아니시죠? 어디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크고 있어. 그러니까 동서가 그런 말 해준 건 고마운데 괜한 말은 삼가해줘. 형님, 진짜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제가 괜히 이 동네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아파트에 사는 줄 아세요? 아파트 브랜드가 명함이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어른보다 애들이 더 귀신같이 알아요. 얼른 집부터 이사하세요. 맹모 삼천지교 모르세요? 빨리 옮겨야 된다니까요. 임대 아파트에서 애들 이상한 물 들기 전에 어서 이사하세요. 저는 막내 동서의 말에 기분이 확 나빴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 딸이 대체 무슨 물이 든다는 건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막내 동서는 집안도 잘 살고 막내 시동생도 대기업에 다녀서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막내 동서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야말로 얼른 이사해. 거기에 계속 살다간 미래에 태어날 조카가 더 이상 물에 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 잣대가 있다고 해도 부모라면 아이한테 올바른 잣대를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사만 한다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아? 동서야말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뱁새요? 아니, 지금 저한테 뱁새라고 하셨어요? 왜 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이상하게만 생각하세요? 동서, 성인이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서 말해. 어린애들 두고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서 같은 학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야. 정말로 아이 잘 키우고 싶으면 그 생각부터 고쳐. 저는 동서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서가 저를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저 방금 다 들었어요. 저번엔 저한테 그러더니 이번엔 형님한테 그러네요. 뭐야? 동서한테도 그랬었어? 저번에 저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니 오래된 아파트에서 왜 사냐고 그랬다니까요. 뭐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저도 말 조심하라고 했죠.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빵빵한 친정 믿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이사를 장난감처럼 말하죠. 참아, 정말 말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 우리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둘째 동서도 저와 비슷하게 막내 동서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처음에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 행동은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땐 시댁에서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어요. 시댁에서 다 같이 삼겹살을 먹기로 했었는데 막내 동서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기 먹는다고 하셔서 왔는데 삼겹살이었어요? 그래, 왜 그러니? 뭐 문제 있냐? 저 임산부예요. 최고급 한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싸구려 돼지를 어떻게 먹어요? 뭐? 싸구려 돼지? 막내 동서의 말에 온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다 못한 신우가 동서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싸구려 돼지라니. 제가 원래 돼지 냄새 나는 거 못 먹어서 그래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먹을 건 사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동서, 저번부터 보니까 위아래도 없이 말 막 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입으로 먹는 건 조심하면서 말이나 행동은 전혀 조심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어머, 저 임산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급만 먹어야죠. 전 원래도 소고기만 먹고 컸어요. 아무리 말해도 막내 동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때 막내 시동생이 일어나서 동서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내 입으로 말도 못해? 나 돼지 못 먹는다니까. 당신 당장 따라 나와. 아버지, 저흰 이만 가볼게요. 편하게 드세요. 결국 막내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나가면서 조용해졌어요. 정말 막내 동서는 입만 열면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제조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시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그럴까? 그래, 한잔 하자꾸나.
원래 여자들이 임신하면 예민해지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다 모성애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괜찮으니까 어서 먹자. 그렇게 결국 막내 동서가 시댁을 나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한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소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올케가 시댁은 빌라 산다고 무시하겠어. 말하는 거 보면 사는 집 딸이라서 그런가 사람을 평가한다니까. 나중에 태어날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그러자 시모가 그런 신우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냅둬. 저것도 다 한때다. 살아보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겠지. 저런 건 스스로 깨우쳐야 알아. 옆에서 백날 떠들어봐. 속이의 경일기야. 그리고 임산부니까 그냥 냅둬라. 한창 예민할 때잖아. 그래도 네가 한 소리 했으니까 알아듣겠지. 가만 보면 습관이야. 사람이 말할 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괜히 집안에 싸움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겠어. 근데 오늘은 올케가 너무하긴 했어. 아빠 성의가 있지. 어떻게 저딴 말을 해? 애 낳고 철드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시모는 그때만 해도 신우한테 집안 싸움 만들지 말라면서 말리셨어요. 아무래도 막내 동서가 부유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곱게 자라서 철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내 동서도 스스로 깨우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기대에도 막내 동서는 변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막내 동서가 출산한 후에는 이상한 고집만 더 늘어갔어요. 막내 동서가 딸을 낳았는데 시댁에 시부모를 뵈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동서 딸이 이유식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점심쯤 되니까 막내 동서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 벌써 가려고? 좀 있으면 이유식 줄 시간인데 먹이고 가는 게 편하잖아. 집에서 먹이는 게 편해요. 우리 딸이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 데서나 못 씻어요. 이유식 먹이고 나면 세수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씻겨요? 왜? 여기도 물만 잘 나오는데? 형님, 요즘엔 수돗물도 못 믿어요. 다 필터 끼워두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딸은 그렇게 막 못 키워요. 저는 막내 동서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더 말해봐야 뭐하나 싶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육아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얼른 가서 이유식 먹여. 애기 배고프겠다. 왜요? 형님 화나셨어요? 내가 왜 화가 나? 동서 마음대로 하라니까. 저 지금 가면 제 욕하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지금 가는 것도 찜찜해지는데요. 그때 막내 동서 말에 저는 기가 찼어요. 대체 저한테 어쩌라는 건가요? 간다고 해서 가라고 했더니 자기가 가면 욕할 거냐는 막내 동서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순간 둘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가 간다고 해서 형님이 가보라고 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까지 나와? 이거 보세요. 형님까지 나서서 저 몰아세우잖아요. 이게 몰아세우는 거라고? 네.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큰형님이랑 둘이서 짜고 저 소외시키잖아요. 제가 이래서 오래 있기 싫은 거라고요. 그 순간 막내 동서의 말에 모두가 벙쪄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막내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재수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편하게 애기 보라고 한 소리야.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너무 서운하다고요. 이만 가볼게요. 제가 더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더니 막내 동서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시부모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기가 찬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시부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 한번 힘들게 키운다. 아이고. 정말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막내 동서가 아이한테 엄청 유별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중립을 지키던 시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시부 생신이라서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막내 동서가 안 오는 겁니다. 심지어 막내 시동생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애랑 같이 온다고 늦나 봐요. 제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따로 왔거든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막내 시동생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또 전화를 해. 오고 있겠지. 괜히 전화해서 마음 급해지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 그래도 아버지 배고프실 텐데 제가 얼른 전화해 볼게요. 아유, 괜찮다니까. 네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잖아.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막내 동서만 30분째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미리 와 있는 건 고사하고 지각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먼저 전화해서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잠시 뒤 막내 동서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아버님 생신인데 제가 대충 올 순 없잖아요. 신경 써서 온다고 좀 늦었어요. 오래 기다리신 건 아니죠? 그러자 시모가 막내 동서를 보면서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맨날 먹는 밥인데 한 끼 좀 늦게 먹는다고 안 굶어주고 이제 슬슬 배가 고프네. 어서 앉아라. 우리 막내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우아할까? 화장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애 엄마가 너무 예쁜 거 아니니? 정말요?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가까워진 시모와 막내 동서를 보고 의아했어요. 그때 남편이 막내 동서를 보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줘.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해? 벌써 40분이나 늦었잖아. 제가 좀 늦긴 했어도 저만큼 아버님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 씨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약속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런데 사람이 기본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빌라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거 걱정스러워서 아파트 해드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저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순간 막내 동서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자 시모가 막내 동서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봐라. 부모 아끼는 마음은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어제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나한테 빌라 사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찌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 너희들 중에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래야지. 부모가 눕고 자는 자리 신경 쓸 줄 알아야지. 시모는 갑자기 막내 동서 편을 들면서 저희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알고 보니까 동서가 시모한테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말도 시부생신에 하면서 시모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모는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부생신인데 막내 동서한테 고기를 놔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먹어봐라. 애기 엄마 많이 먹어야 힘을 쓰지. 어머님, 저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넌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널리. 아주 하나를 주면 열을 주려고 하네. 이게 다 어머니께서 절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막내 며느리 덕분에 산다.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서 막내 동서 옆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부가 시모를 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당신 그만 좀 해. 애들 앞에서 왜 그래? 보라고 해요. 난 미운 놈들 떡 하나 안 줘. 이렇게 내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좋지.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다 능력껏 하는 거지 왜 그래? 당신이 그런 말하면 애들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시부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시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한테 황당한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워킹맘이라서 정말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겨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시간 좀 되니? 급한 일 있으세요? 제가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애 보느라 힘들어서요.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여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다 틀렸네. 개똥이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넌 맞벌이까지 하는데 아직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열심히 살면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막내 동서 좀 보고 배워봐. 영리하게 돈 벌고 살자 너. 요새 피곤해 보여서 너한테 애 좀 맡겨놓고 좀 쉬게 해주려고 했더니만 다 틀렸구만. 어머님, 막내 동서가 영리하게 돈을 번다고요? 물려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는 게 영리하게 버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돈을 못 버니까 힘든 거야. 아유, 됐어. 말을 말자. 저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막내 동서가 아파트를 해준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동서도 그 당시에 시모한테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설 명절이었는데 저와 둘째 동서는 미리 시댁에 가서 시장도 보고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가 안 오길래 저는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동서를 보면서 물었어요. 막내 동서한테 전화 온 거 있었어? 왜 안 오지? 전화 온 거 없었어요. 저녁에 오려나 모르겠네요. 저와 둘째 동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모가 와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설 음식 그게 뭐가 힘들다고 막내까지 부르려고 그래? 그냥 둘이서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날은 다 같이 해야죠. 그리고 동서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시모의 말에 저와 둘째 동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저랑 둘째 동서 시모랑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일이 있어서 신우도 늦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신우보다 더 늦게 막내 동서가 오는 거예요. 마침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왔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뻔뻔하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형님, 제가 너무 늦었죠? 와, 이거 다 오늘 하신 거예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과음했더니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잘 됐다. 잘 먹을게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기가 찼어요. 그 순간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 같은 날엔 빨리 와야지. 제일 늦게 나타나서 과음해서 속이 안 좋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 왜 저한테 화풀이세요? 누가 사서 개고생하래요?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거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진짜 내가 동서랑 잘 지내보려고 해도 안 되겠네. 대체 사람이 왜 그래? 말 한마디라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쩌면 그래? 진짜 더럽게 꼰대같이 구네. 돈이 없으니까 손발이 고생하지. 그러니까 누가 거지처럼 살래요? 뭐야? 너 진짜 오늘 해보자는 거야? 말 다 했어? 정말 막내 동서의 말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막말을 내뱉는 막내 동서랑 시댁에 왔다는 것도 있고 한바탕 하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밥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그만들 못해? 왜 큰 소리를 쳐? 너 지금 막내 며느리 몰아세우는 거야? 저는 시모가 저한테 숟가락을 던졌다는 사실과 저를 다그치는 말에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누가 너 보고 억지로 일하라고 그랬어? 왜 엄한 사람을 잡어? 지금 막내 동서 속 안 좋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 와, 술 마신 사람 배려까지 해줘야 하나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막내 동서가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저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온 거예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절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형님이랑 둘이서 제 욕까지 한다니까요. 형님 때문에 저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이젠 불면증도 생겨서 저 약까지 먹어요. 막내 동서가 갑자기 울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황당했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막내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동서, 왜 없는 말을 해? 내가 언제 괴롭혔어? 괴롭힌 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걸 정확히 짚어주는 거잖아. 이것도 내 역할이야. 너무 억울해서 동서한테 말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밥숟가락을 던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시모를 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이야, 너 그만 못해? 넌 형님이 돼가지고 막내를 감싸줄 줄 알아야지. 뭘 그렇게 다 지적하고 사람 무안을 줘?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랑 둘째랑 붙어서 막내 며느리 괴롭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지금 저한테 숟가락 던지신 거예요? 그래, 던졌다. 왜? 너 그러다 시엠이 한 대 치겠다. 아주 어디서 말대답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둘째 동서가 나서서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상황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셔야지. 왜 한쪽 편만 드세요? 어머님이 자꾸 막내 동서 편만 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숟가락을 던져요? 동서가 아파트 해준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둘째 동서가 말하니까 신우도 참다 못해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딸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엄마가 중간에서 옳고 그른 걸 안 잡으니까 세원이가 나서는 거잖아. 왜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세원이가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모는 시누이까지 나서자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 순간 남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상황을 물었고 신우가 전부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완전히 열이 받아서 시모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내 아내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사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 못 버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 나를 바로잡는 사람도 아내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돈 없다고 이렇게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요? 화를 내던 남편은 밥상까지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 그 순간 남편은 막내 시동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넌 네 마누라가 집구석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분탕질 한다더니 네 마누라가 딱 그 꼴이네. 형,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도저히 바뀌질 않아. 그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난 너까지 꼴 보기 싫어. 인간들 다 끼리끼리야. 알아? 그 순간 남편이 시동생 뺨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남편을 붙들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때리지 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 마시고 미쳤었나 봐. 그만해라. 그러자 시부가 그런 시모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집안꼴 잘 돌아간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막내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형님들이 너 미워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했겠어? 네가 한번 말로 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말한 거잖아. 지금 이 상황 어쩔 거야? 시부가 역정을 내면서 소리쳤어요. 완전히 설에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진짜 오늘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일 제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맏며느리 장남 찾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잘 지내보려고 한 건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그 후 둘째 동서도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막내 며느리만 시댁과 연락하고 다 연락을 끊은 거죠. 그동안 시모의 차별로 저도 둘째 동서도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동서는 그때 시댁을 나오면서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형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명절 보내고 싶지 않네요. 아마 며느리 둘 잃으신 걸 후회하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형님도 소리치고 나가던데요. 우리 그냥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신우인 형님도 시모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새언니 같은 사람들 없어. 가난한 시댁 한 번도 무시 안 하고 얼마나 솔선수범했는데 제사 명절 이렇게 다 챙기는 사람들이 어딨어 요즘에. 막내 너 앞으로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마. 알았어? 네 누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말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새끼들도 모자라서 며느리들까지 시애밀 잡네 잡어. 그래,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정말 이날 이후로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 갔고 남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막내 시동생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모한테 집을 해준다는 말도 입 바른 소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둘째 동서를 이겨먹으려고 간사한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애가 커갈수록 점점 애는 뒷전이었고 막내 동서는 동창이랑 바람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도 가관이었대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막내 동서가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아줌마, 그걸 믿었어요? 아휴, 참 순진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몇 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누가 줘요? 그냥 형님들 한번 골탕 한번 먹이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요? 이혼하면 어차피 남남인데 이제 잘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사세요. 시모는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 이간질하던 시모 행동을 떠올리면 기가 찼습니다. 심지어 막내 동서는 술만 마시면 그렇게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했어요. 결국 상황이 파국이 되니까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애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이제 우리 감정은 풀고 좀 보고 살 수 없겠니? 아니요. 저는 바로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도 불편하네요. 끊겠습니다. 애미야. 시모는 애원하며 말했지만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지만 사람끼리 진정한 사과를 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쌍욕을 하고 숟가락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유튜브 사연이기 때문에 글에다 담지 못한 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둘째 동서도 시모의 전화를 받았지만 당장은 못 가겠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며느리들이 쌓인 게 많았던 겁니다. 남편들은 시댁에 왕래하고 있지만 며느리들은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가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마음이 풀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은 상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막내 동서가 우리 조카도 버리고 가서 막내 시동생이 혼자 조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모가 조카를 대신 봐주는 시간이 많은데 신우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내가 얘를 어떻게 보니. 늙어 빠져가지고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엄마가 엄마 발등 찍은 거야. 누굴 탓해.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시모의 말년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돈만 쫓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 마음은 잡을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내 마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다면 더 아껴주셔야 해요. 모든 관계는 서로 노력할 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모두 좋은 관계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